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 반출을 현지 시간 16일 오후 인정했습니다. 기존 대북 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해 예외적 한시적 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주로 이뤄져 온 제재 면제가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6%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 오른 8,000선을 기록해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으로 중요한 8,000선을 웃돌았습니다. 정보기술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과 퀄컴이 초대형 특허 분쟁과 관련해 전격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애플이 퀄컴의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옵션에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IT 업계 지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 내 건강한 돼지고기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성장 촉진제를 주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48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7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로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 8,000선을 웃돌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현금을 쓰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또 다른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합니다. 전기차 테마가 다시 재부각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코스피가 이제 225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3거리 연속 상승 중인데요. 이 상승 동력과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통일부는 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 상황 살펴보고 남북 경협주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 방식이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이 간편 결제 비중이 5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전자 결제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 주체별 현금 사용 형태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3년 전에 2015년에 한번 조사를 했고요. 이번 2018년에 이제 그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평소에 소지하는 현금 그 과거 2015년에 12만 원, 그러니까 11.6만 원 대비해서 7.8만 원으로 한 33%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비상시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뭐 집 같은 데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도 한 54만 원 정도로 지난 한 65만 원 정도를 갖고 있을 때에 비해서 한 22%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현금은 어떤 지폐를 쓰느냐?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뭐 80%에 육박을 하면서 만 원짜리의 비중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5만 원권의 행보가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최원 앵커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게에서 현금 그 가게 지출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15년에는 약 한 40%에 육박하는 가계 지출 중에서 현금을 사용을 했다라면 지금 현재는 32%로 현금 사용의 비중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체크카드랄지 신용카드랄지 전자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 37%대에서 52%로 절반을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다. 가계 현금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이 축소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이 부분은 따져보게 되면 간편 송금 서비스가 상당히 확대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결제 최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논의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현금 지급기의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ATM 머신에 대한 교체 수요에 대한 관심 사실상 좀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 내 관심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벤이랄지 포스와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ATM 교체 같은 부분은 아마도 단기간 내에 확정 가능성 이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벤이랄지 포스랄지 현금 보유가 축소되고 현금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관점 하에서 전자결제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상당 부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벤이나 포스나 ATM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ATM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벤이나 포스에 대한 관련주의 관심이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시장 내 뭐 한네트랄지 한국전자금융이랄지 이런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중에서 분명히 ATM이냐 아니면 벤이냐 포스냐 분명히 나누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결제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왔는데요.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경제 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은 약 8만 원 정도를 원래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데 3년 전에 비해서 4만 원 정도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결제 방식이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결제 비중이 간편 결제 비중이 52%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수혜주들의 흐름 계속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중국에서 상하이 모터쇼가 열리게 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이니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관전 포인트와 우리 시장 영향에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이게 어제 뭐 우리 시장 내 현대모비스도 그랬고요, 현대자동차도 그랬고 조금 좀 상승 반전하는 반등의 모습이 좀 상당히 눈에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죠. 어제 16일이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와 관련된 프레스데이 언론 공개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물론 상하이 모터쇼는 21일, 이번 주 일요일부터 개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개막이 되는데, 프레스데이가 먼저 이제 어제 개최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내에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상하이 모터쇼는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한 해는 상해에서, 그리고 한 해는 북경에서 열리게 되는데, 뭐 이미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세계 제1의 소비 시장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이미 3년 전에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 모터쇼와 북경 모터쇼, 올해는 이제 그 상해 모터쇼죠. 상해 모터쇼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쏠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특히나 중국 맞춤형 자동차들을 잇따라서 선보이게 되면서 무려 1,400여 종의 차량을 전시하는, 그 중에서 무려 113종이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도요, 여전한 그런 그림 나타났습니다. 무려 159종이 친환경차, 소위 말하는 전기차, 수소차 등을 비롯해서 친환경 차량이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현지 내 자동차 소비 트렌드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자동차 소비 트렌드는 결국에는 전 세계 자동차 소비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핵심 트렌드는 뭐니 해도 전기 자동차와 SUV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작년에도 이제 그 베이징 공장을 감산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이런 모습까지 치닫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판매 부진 극복을 위한 신차 공개, 중국 맞춤형으로만 4가지 그 기종을 공개한다라는 부분. 여기에 그들의 미래 비전까지 이제 그 제시를 하면서 차량의 전동화, 그리고 전동화라 그러면 모듈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모듈은 현대 기아차보다는 현대 모비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커넥티드 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고성능 자동차라는 부분 한 가지, 이렇게 4가지의 미래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점. 근데 이 전기차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생각나시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6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6월 달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에 있는데요. 과거 대당 1,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삭감을 하면 약 한 450만 원 정도로 약 60% 정도 축소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결정이 됐고요. 일회 충전 시의 충전 주행 거리도 2배 정도 증가하는, 최소한 250km 이상은 주행을 해줘야만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보조금 지급 기준도 확대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21년에는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것. 그만큼 효율의 증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적자 생존의 경쟁이 중국이라는 거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부분 분명히 예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2018년 작년입니다. 글로벌 완성 자동차의 판매, 글로벌 시장 내에서 본다면 약 한 3% 정도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판매는 62%나 증가하는, 소위 말하는 시장 내 트렌드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들어서 만두요, 그 중국에서 살펴보게 된다라면 1월, 2월
두 달간의 전기차 판매가 15만 대에 육박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 2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만큼 열려있는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중국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 삭감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돼버린다라면 한동안 과거 우리 시장 내에서는 LG화학이랄지 삼성 SDI랄지 SK이노베이션이랄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배터리 보조금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팽을 당했던 그런 상황, 우리가 좀 되새겨 본다라면 앞으로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다.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국내 기업에 오히려 경쟁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분명한 것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방향성과 그리고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에 대한 관심 증가, 상해 모터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 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횡보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있는 만큼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제 시장도 우리 시장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다소간 강보합권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을 보였다라는 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뚜렷하게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당 부분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에 계속해서 부닥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1분기 실적 둔화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예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거꾸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 내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분명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 속에서 1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 중심의 종목 슬림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 자꾸 여러분들께 박스권 장세를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요. 지금 경기 둔화, 기업 실적 둔화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단 뚜렷하게 이를 돌파해 나가기에는 다소간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역 분쟁의 해소랄지 새로운 통화 정책이 나온달지 이런 그림들이 시장 내에 새로운 이슈 아니면 모멘텀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은 우상향 박스권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일 것이다라는 점. 반대로 하단은 경기 부양책이 계속 시장 내에 떠받쳐주고 있죠. 경기 선행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이랄지 아니면 기업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데 낮아진 눈높이보다 조금은 더 좋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에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지난밤에도 1%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의 강세는 경기 동행이다라고 보시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계속 키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어떤 그 갇혀있는 박스권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제한이 오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저평가주 찾기를 빨리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평가주를 계속해서 빨리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교체 매매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고성장 테마주들에 대한 순환매, 지속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짧게 끊어서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순환매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결국은 오늘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전자결제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G와 관련된 주식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일지 삼물인터넷이랄지, 더 나아가서는 위안화의 강세 상황, 그리고
중국 내수 구매력의 확대와 맞물린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분기 GDP 발표, 오전 중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GDP 1분기 GDP 발표 주목을 하시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좀 끊어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기업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랄지 특히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주목을 해 두시고요. 내일은 모건 스탠리, 그리고 모레는 아멕스나 하니웰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시면서 특히나 지난 밤 왜 물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을까? 일단 기업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 우리가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 변화 그리고 실적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놔야 되는데 어젯밤에 넷플릭스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매출이랄지 순이익이랄지 가입자 증가 속도랄지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의 주가는 어젯밤에 3%가 하락해서 35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넷플릭스 자체가 2분기 이후부터 신규 가입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55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 분기당 신규 가입자 증가 속도가. 근데 올해 2분기부터는 한 500만 정도로 한 1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회사에서 미리 시장에 이실직고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전망치를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넷플릭스 주가에 대한 실망 매물 나오게 되면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하지만 넷플릭스 일단은 매출이랄지 순이익이랄지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에 앞으로 추후에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지난밤 3%의 하락은 조금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면서 우리 시장 내 IT 그리고 그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넷플릭스 주가도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도 우리 시청자를 한번 꼼꼼히 좀 좀 살펴보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250선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첫 번째 답변이라고 얘기해 드리면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수급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먼저는 다가와 주는 거 봐서 수급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선두주자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외국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13일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35년 전에 세워진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록이고요. 오늘 분위기로는 지금 현재 신기록을 아마도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전거래일도 5포인트 어떻게 보면 시작은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12시간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3월 29일 이후로 13 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피가 선출된 1980년 1월 4일 이후
13거래일 연속 상승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도 신고가, 신기록을 쓸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198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어진 13거래일 연속 상승이 역대 최장 상승 행진으로 유일했다가 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중 12거래일에서 타자를 보이면서 이 기간 순매수 금액이 2조 5천억 원에 달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많은 차익 실현 욕구에 그런 많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급의 중심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그렇게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중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조금씩 경감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완화적인 이런 통화 정책 스탠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들에서 계속해서 돈을 좀 더 다시 풀어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거래일이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현재 다가오면서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이런 식의 심리도 분명히 팽배해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정고점 원저리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좀 시원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올라와 준다면 아마도 4월, 5월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자. 근데 아직까지 그 시원한 모습은 아직은 조금은 뭔가 부족한 모습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처럼 현재 어닝 시즌이니만큼 기업 실적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제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장중에 이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통일부가 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고 그러니까 북미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보면 티커창으로 띄우는 이런 뉴스를 보면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발을 준비를 하자라는 이런 식으로 조금 강도 높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자기를 많이 숙이면서 들어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가버렸다라는 이런 강한 이런 심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위에 서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일부가 통일부 관계자들은 기자들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 회담 개최 등 사전 준비 절차에 관련한 상황을 봐야 될 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나씩 해가자라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대화의 이런 채널은 계속해서 통해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최근에 4.11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 지원을 좀 거론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조금 주자 일괄 타결이 아닌 부분 타결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북한한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식량 지원 포함 인도 지원에 대한 문제들을 관계부처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조만간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우리 지금 현재 봄이 온 것처럼 아마 다시 한번 이 남북에 대한 이러한 것은 좀 봄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가 오는 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물꼬가 터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남북 경협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다시 한번 관심을 한 번씩 가져도 되는 정도의 주가 수준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엔 안보리 측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급 장비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분명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재밌는 이슈인데요. 최근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서비스 강화로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적자 폭도 컸는데요. 이커머스 시장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사실은 이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의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적자가 너무 커서 야 이거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망해도 내일 망해도 사실은 누구도 뭘 하지 못하는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펀딩을 많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조금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이제 흑자를 빨리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 쿠팡 누구나 한 번 정도씩은 다 사용을 해봤을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편하다 그리고 빨리 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물건을 자기가 본인 소유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고 물건을 다 산 다음에 물건을 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고나 이런 보관 비용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이런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육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이런 그룹 회장 등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원에 계속해서 나설 수 있을지 어깨가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전 지분 투자 형식으로 조달한 이제 자금도 수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금 회수의 방향이 쿠팡의 계획된 적자 경영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매출 기준으로는 4조가 넘어가면서 지난해보다 거의 64%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 급증에 따른 게 뭐냐면 바로 앞서 제가 얘기를 했던 직매입 비중이 90%에 달한 결과입니다. 직매입이 뭐냐면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재고까지 책임을 지는 방식을 바로 직매입이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판매 수수료 정도의 매출을 인식하는 중개 방식과 달리 직매입 방식은 판매 제품의 이제 전체 이런 매출을 회사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매출 급증에도 손실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쿠팡이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1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매년 영업 손실폭이 커지면서 누적 적자 규모가 2조 9,849억 원입니다. 거의 3조 원에 가까이 달하는 이런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고 처리 비용이나 택배 기사 그리고 기사 운영 비용 등이 적자 폭의 확대로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천문학적 그런 영업 적자를 감내해내며 시큰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 쿠팡을 두고 투자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인내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아마존 같이 실제로 이제 압도적인 이런 사업자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춘추시 전국 시대인데 지금 계속해서 치킨 게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즉 쿠팡에서 계속해서 돈으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벤처 기업
기업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신화를 한번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자금이 버텨주느냐 못 버텨주느냐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도 좀 신기록을 한번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IT 업종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 보고서 등 지금 미국에서 아마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잘 넘어가야 잘 넘어가면 우리나라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인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이런 종목보다 어떤 섹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소폭 상승했는데 환율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도에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가 최고 3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 많은 곳은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근길 나서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대체로 포근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춘천 5도, 전주는 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며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인천의 아침 기온 10도, 대전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2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2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일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